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제로입니다. 국내 유통업계에서 마트형으로 통하는 게 백화점인데요. 이 백화점의 위세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백화점업계 빅3로 통하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새로 문을 연 점포가 단 한 곳도 없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새로 점포문을 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계획대로라면 3년 연속 신규 점포 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백화점들은 사실 신규 출점이 아니라 매장 수 감소를 오히려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백화점 매장 숫자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1월에는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죠. 그동안에는 매월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지만 요즘 특히 롱패딩 같은 방한 의류가 많이 팔리면서 매출이 확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특히 가격에 거품을 많이 뺀 롱패딩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끈 걸 보면 우리 소비자들은 백화점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가격 거품을 빼는 것만이 백화점이 살아날 길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격이 싸다면 아무리 불편해도 해외 직구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 소비자들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재테크 시장에도 변화가 많이 생길 텐데요. 금리 인상기에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침 한 청취자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보험회사, 카드사, 은행에는 각각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날이 추워지면 이게 타이어를 겨울용 타이어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냥 2개월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궁금증 오늘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결국 못 시키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나 봐요. 일단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시한이 있습니다. 법정 기한이 있거든요. 이게 네. 12월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무리를 지어서 나름 여야가 예결위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완성된 안을 국회에 올려라. 네. 그럼 이제 본회의 안에서 처리를 하고 내년도 이제 집행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2월 2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결국에는 넘기게 됐고요. 그러니까 벌써 주말 사이에 넘어갔잖아요. 네. 주말에도 이제 여야가 모여서 단판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주말도 시간을 다 보냈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은 그러면 타결을 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까 계속? 지금 몇 가지 첨예하게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돼서 네. 지금 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다. 네. 안정자금, 취업 안정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규모는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공공일자리 많이 늘리겠다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빠르게 올리겠다는 거 두 가지인데 이 두 네. 가지의 정책이 표방하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일단은 반대가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할 거라면 규모를 대폭 줄이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안이 12,000명 증원이 내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야당 쪽에서는 7,000명이나 9,000명 선으로 줄이자. 야당 네.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여당에서 1,500명 정도에서 합의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숫자 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합의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안정기금 규모와 시행 시기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지금 내년도에 4조 원의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중소 영세업자 직접 지원이 한 3조 원, 감적 지원이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과 국민의당 쪽에서는 내년 1년은 뭐 지원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들도 본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일단 내년 1년 한시 지원이라고 못을 박자.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지원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부안이 4조 원이라고 했는데 1조 5천억으로 줄이자. 대폭 삭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합의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죠.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몇몇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의견 차를 많이 해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동수당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동수당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도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예. 이게 벌이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만 5세 만 이하.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집은 아동 숫자 곱하기 한 달에 10만 원에서 무조건 주기로 했었죠. 예, 그랬는데 이게 야당 쪽에서 부유층까지 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맞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의견차가 해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유층들에게는 그 상위 10%층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부모의 전해지고 소득 있고요. 기준이지요. 그렇죠. 당연하겠지만 저희도 네. 그 당시에 이게 이슈가 돼서 정부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부유층 아동에게까지 주기에는 좀 예산이 넉넉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그 당시에 드렸더니 정부 관계자께서는 부유한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유한 아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에게 다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금 뭐 논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세금은 뭐 부유층에서 더 내는데 왜 우리는 이것마저도 못 받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물론 뭐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간 의견차가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좁혀졌어요? 조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급 시기도 좀 늦춰졌습니다. 내년 4분기로 늦추기로 원래 4월부터 지급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4는 같은데 4월에서 4분기로 아동수당 어허. 지급 시기가 좀 많이 늦춰졌고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에게도 그럼 늦게 나가는 건데 좀 아쉽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5만 원 인상안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4분기로 시행 시기를 좀 늦추는 방안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초고소득층 증세, 그러니까 그 과표 구간을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 이걸 좀 조정을 해서 네. 그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걷는 방안 이것도 지금 1년 정도 유예하는 선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세금을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인상률을 조금 낮추는 것. 그러니까 법인세 말씀하시는 예, 법인세죠. 거죠? 예.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과표 구간 신설 등을 통해서 최고 세율 구간을 뭐 25%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안이 돼 있는데요. 야당 쪽에서 2, 3포인트 정도 떨어뜨리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서로 뭐 의견차가 글쎄요. 해소됐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100억 원을 버나 1조 원을 버나 똑같이 번다는 즉 이익에 대해서는 세율을 22%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익을 2천억 원 이상 내면 2천억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매기자는 아니었었군요. 법인세.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당은 25%는 말고 한 23, 4% 정도를 합시다 이런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좀 합의 안 된 부분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지금 3당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극적 타결이라는 게 뭐 어느 쪽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뭐 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부담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쪽에서도 2014년도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법정 시한이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 네. 전에도 이제 자꾸 예산안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늦춰지고 몸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고 이걸 우리가 지키자. 네. 라고 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법정 시한을 어기는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올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에 워낙 의견차가 커서 이게 어떻게 합의될지에 대해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만약에 본회의로 넘겨지지 못한다면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네. 결국에는 내년 예산안을 준예산으로 해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이야기도 좀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좀 네네. 해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감세안을 내놨는데 상원을 통과했네요. 여기는 법인세를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올리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쪽은 방향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조정하는 무려 15%포인트나 떨어뜨려주는 안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상원에서 문턱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을 통과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상원과 하원의 법안을 서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하원 역시도 거의 삭감률이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원을 통과한 것 자체가 감세안이 거의 구분응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법안은 35%에서 20%로 15%포인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통과되고 난 이후에 트위터에다가 간단한 코멘트를 몇 개 달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22%나 20%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감세의 폭은 좀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80조 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한테 법인세 깎아주는 걸 우리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네. 일각에서는 이 영향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그런 지적도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이 법인세를 내리면 우리도 좀 거기 맞춰서 수준은 맞춰서 내려주든가 하여튼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영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의 집안에서 일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용의 일부를 없애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싸우기가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도리어 법인세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미국만 그러느냐. 사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지금 법인세율을 기존 30%에서 23% 수준으로 낮춰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에서 33% 정도의 세율을 5년 내에 25%까지 법인세를 깎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요 국가들이 이제 법인세를 좀 낮춰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이걸 발판 삼아 경기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반대 움직임이라는 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맞느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앞서 미국이 법인세를 이렇게 깎는 게 무려 30년만 35년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5년 동안은 이 높은 세율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상황이란 말이죠. 깎고 나도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간 더 낮은 세율에서 이제 막 조금씩 올려가는 상황이어서 이 지금 현재 올리고 내리는 방향성만 가지고 미국이 옳다,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대신에 다만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리고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그 숫자만 보고 네. 이 나라는 35고 이 나라가 20이면 20인 나라가 법인세가 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적용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한 페이지만 넘겨봐도 그죠? 각종 비과세 항목들의 차이 등등 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양쪽의 표면적인 법인세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오히려
더 높기도 하고 더 낮기도 한. 그죠. 지금 국내에서 법인세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뒷받침되는 논거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비나 설비 투자하면 과세를 면세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법인세율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를 받는 측면이 많다. 현실적으로 좀 바꾸자라고 해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이런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폭 축소하는 안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아무 약도 안 팔았는데 이제는 간단한 약들은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의 종류를 좀 늘리자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늘 결정됩니까? 예,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에서 몇 가지 약품을 더 팔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을 의결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해열제, 소화제 이런 것들이 팔렸거든요. 감기약. 총 13개의 제품이고요. 품목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4종류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산제, 지사제, 항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을 확대하자라는 것이고요. 예. 보건복지부가 대학교 등과 함께 그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해서 어떤 약품을 조금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겠느냐, 필요성이 있느냐를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 쓰릴 때 먹는 뭐 제산제라든지 네. 갑자기 뭐 장염이나 설사병이 걸렸을 때 먹는 설사약, 지사제라고 하죠. 네. 알레르기약, 화상연고 이런 것들은 팔 필요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근데 당연히 이게 이제 확대가 되려고 하니까 약사회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감기약이랑 이런 것들이 팔렸을 때 실제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두 번째 부작용 신고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항상 약에는 따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판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실 편의점에서 보고된 부작용이 전체 부작용의 0.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엔 좀 농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약사분들의 지적이 틀린 지적은 아닌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약국에서 사도 그냥 적어주세요 하면 적어주시고 네. 편의점에서 사도 적어주세요 하면 적어주시는데 똑같은 상황을 왜 꼭 약국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밤늦게 네. 위급한 상황에 약국이 열려 있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편의점을 이용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면 비상근무 약국들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결점을 제시는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찬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배상현 씨가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은행하고 보험사들은 좋아하는데 카드사들은 싫어한다고 하더라. 다 비슷한 금융회사들 같은데 금리 올라가는 게 뭐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아마 제일 좋아하는 곳은 보험회사일 겁니다. 보험회사는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놓고 이 돈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굴리다가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약속한 돈 드릴게요. 이렇게 영업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은 시중금리가 얼마든 딱 정해진 보험료만 내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딱 정해진 보험금만 받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한테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10년 후에 1,500만 원 줄게. 이러고 돈 빌려온 거하고 보험회사는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 중간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돈을 많이 불려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아무리 굴려도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보험회사는 참 좋아합니다. 은행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같이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와 같이 올라가지만 수시입출금 이자, 그러니까 즉 은행 잔고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 수시입출금으로 조달하는데 그 이자는 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걸 당연히 즐기겠죠. 어차피 원가의 큰 부분은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반면 카드사는 한 연 4% 정도의 돈을 빌려와서 카드사 회사채를 찍어서 한 연 20% 정도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그리고 한 달쯤 후에 그 돈을 받는 어찌 보면 일종의 대부업체 같은 사업 모델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어차피 뭐 한두 달 쓰고 말 돈인데 이러면서 금리가 아주 높아도 별로 뭐 개의치 않고 쓰지요. 그래서 카드사들이 고객들한테 받는 금리는 시중금리하고 무관하게 이미 법정 최고금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고객들한테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중금리가 올랐으니까
카드사들이 빌려오는 자기들 조달 금리는 더 높아지겠죠. 마치 오징어 값은 올랐는데 오징어 찌개는 늘 같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인 같은 상황이 이제 카드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는 금리 올라가는 게 싫은 그런 구조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은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좀 쉬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월요일 코너로 늘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제로 어려워요, 정말. 저도 인터뷰하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알 듯 말 듯 한 가장 그런 인터뷰입니다. 그래도 김 소장님 덕분에 이해가 빨라요. 감사합니다. 네. 금리가 시중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시차는 있습니다만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갈 테니까 금리가 뭐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또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재테크 요령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기에 요거하시면 대박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으시고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평상시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걸 잘못하다가는 금리 올라갈 땐 이런 거 손대시면 손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도 금리 오를 때는 재테크 요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도로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금리 오를 때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흔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채권이 있는데요. 채권은 우리가 발행한 곳, 빌려준 곳에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곳에서 망하지만 않으면 안전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국공채번드처럼 뭐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이거는 갖고 있으면 절대 원금 손실 안 나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는 송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직접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금리가 오를 때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있으면? 그렇죠.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을 직접 들고 계셔도 수익률을 조회해 보면 이자는 똑같이 들어오는데 잔고는 마이너스네?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걸 끝까지 갖고 있으면 이자는 계속 들어오니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에요. 즉 채권이라고 하는 건 돈 빌려준 차용증이고 그거는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려줬으면 만기에는 뭐 103만 원이든 102만 원이든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자와 원금을 주니까. 네. 그 증서를 들고 있었는데 왜 손해가 나요 중간에? 그 증서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 채권도 2% 주고 은행 예금 받던 1% 주더라. 그래서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에서도 2% 줍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채권의 가격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그거보다 높은 금리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있던 채권들은 좀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갖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채권형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이 중간에 팔거나 교체하거나 시중에 좋은 신제품 나오는데 내가 왜 이거 계속 구형 들고 있어? 이러면서 판다는 뜻이군요. 뭐 채권형 펀드에서 채권 매니저들이 안 팔더라도 그 채권형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분이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을 조회해 보면 지금은 마이너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올라가긴 하지만 그럼 지금 팔면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인도 모르게 채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채권 이런 거 안 하는데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퇴직연금 DC형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주식의 70% 이하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30%는 아마 조회해 보시면 채권이나 예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은 거의 근로자 누구나 대부분 하고 있는데 DB형은 회사에서 어차피 회사에서 알아서 굴리는 거니까 손해를 봐도 회사가 손해보는 거니 내가 신경 쓸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굴리는 DC형 중에는 채권형 펀드가 들어있어요? 주식을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채권형으로 30% 해주세요. 아니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채권형 쪽에 30% 정도 혹은 채권이 아닌 뭐 예금성 자산 요거는 안전하겠죠. 거기에 한 3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채권에 30% 들어있는 내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30% 좀 미리 빼놔야 돼요 그럼? 빼놓으려면 퇴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불가능하죠. 그냥 그래서 들고 있어야 돼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그냥 들고 있자면은 뭐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DC형 상품 중에 뭐 RP라든가 예금성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걸 채권이 아닌 다른 상품 쪽 안전한 쪽으로 옮겨 놓으셔도 되고
그래도 돼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안전한 쪽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예금성 자산도 있어요. 그 DC형 상품 보면 뭐 A은행 예금 1년 네. 만기짜리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옮겨 놓으시거나 또 해당하는 게 이제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 여기에도 채권형 펀드가 있거든요. 네. 채권형 펀드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보시면 뭐 MMF라든가 단기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 옮겨 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보시는 게 좋죠. 이게 꽤 회사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목돈 중에 이덩치가 제일 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근무 한 10년, 15년 하신 분들은 그렇기도 하고 대부분은 뭐 전세금에 묶여 있거나 해서 네.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뭐 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채권형 펀드에 돈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조심하자 하는 거하고 한 또 1년 동안 말씀드렸죠. 저금리일 때 할 만한 거 뭐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봤었던 것 네. 소개해드렸던 게 뭐 배당을 조금 많이 해주는 상품들이 있었죠. 리츠라든가 뭐 부동산 펀드들 지금 뉴스 기사에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더라고요. 울상 짓는 뭐 리츠라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네.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아무래도 상대적인 매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보다 그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니 예. 연 4%나 준대 그러면 깜짝 놀라서 다들 가입했는데 네. 이제는 그 정도면 어딘가에서도 주지 않겠어라는 분위기가 생기니까 네.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이 팔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좀 해볼 만한 것들은 없어요? 조심해야 될 건 말씀 주셨고. 뭐 은행 예적금 흔히들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시차가 조금 있죠. 기준금리 올라갔다고 지난주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오늘 당장에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혹 예적금 가입하실 분들은 뭐 CMA라든가 아니면 은행 통장에 잠깐 넣어뒀다가 실제로 금리 인상이 반영되면 그때 가서 가입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실 거고요. 짧은 기간 예금하거나 아니면 예. 조금 기다렸다 예금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참. 네. 금융 상품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뱅크론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이름처럼 은행에서 해준 론이 이제 대출이니까 대출과 관련한 펀드들. 네.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부실한 기업들. 여기에 대상으로 은행이 대출해준 이걸 채권화 시켜가지고 이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불안한 기업한테 돈 빌려주는 상품인데 예, 이게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채권 하지 말라면서. 네. 금리 올라갈 때는. 예, 요게 조금 일반 채권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일반 채권은 보통 발행될 때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습니다 하고 고정금리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저희는 5%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시중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거에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져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뱅크론 펀드가 투자하는 채권은 그 리보라는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예요. 여기에 돈 빌려간 회사들이 변동금리로 돈을 갚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그 대출을 내는 이자도 이 기업들이 내는 이자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펀드에 투자하는 수익률도 괜찮다.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약간 매력이 있다라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좀 불안한 기업들은 더 위험해지지는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부실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아니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집 샀다가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다가 네. 시중금리 올라가면 이자 내기 벅찬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죠. 음.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는 한데 그런데 일반 채권의 부도 위험과 뭐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점은 일반 채권은 보통 신용으로만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뱅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자산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에 담보로 맡겨놓고 대출을 해가기 때문에 혹 문을 닫더라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위험은 좀 다 덜하다. 떼이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문을 닫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수익률과는 조금 거리가 동떨어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이 복잡한 상품은 혹시 가입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됩니까? 네. 별로 안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네. 1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한 2% 남짓이에요. 연 2%요? 네. 이럴 거면 예금하지 왜 여기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와 위험이 비슷한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훨씬 더 못하고요. 예. 이게 사실 연초에 그랬거든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습니다. 요거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좀 나왔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뱅크론 펀드가 이런 건데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이런 거 그렇게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라라는 의미에서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한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 미국입니다. 불안한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상하게도 예. 외국에 뭘 투자하는 거는요. 예.
가끔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브라질 채권, 네. 러시아 채권, 이런 미국의 뱅크론 펀드.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왜 유행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금융회사들이 그 나라 가서 사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한테 그런 상품들을 파는 도매고 소매 왜 느낌이죠. 팔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이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금융회사들한테 가서 니들 이거나 좀 팔아봐 하고 주는 게 아닌가. 그거 넙죽 받아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팔고 그러면 한참 유행하다가 반드시 손실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래서 이제 단점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건데 환율의 변동이나 이런 위험들도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환해지가 네. 안 된 것들은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말에만 혹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뭐 하나만 좀 더 배워볼까요? 예. 청취자 질문 중에 하나 예. 있어서요. 적금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 게 있던데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던데 네. 뭐예요 이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규 적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10만 원짜리 가입하고 네. 다음 달에도 매월 내는 거 10만 원짜리 가입하고 이렇게 예. 되면 이번 달은 10만 원 냈지만 다음 달은 이제 20만 원을 내게 될 거고 그렇겠죠.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 가입하면은 30만 원 내게 되고 적금 통장을 매달 하나씩 추가해서 만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12달째 가면은 120만 원을 내는데 그렇겠죠. 그 다음 달인 13달째에 가면은 1년 동안 냈던 게 만기가 돼서 돌아오겠죠. 그렇겠죠. 120만 원 쌓인 것과 플러스 이자. 예. 그러면 이걸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이건 또 예금에 집어넣고 그냥 보통 예금 같은 곳에. 네. 예. 그리고 또 계속 이제 120만 원씩 적금을 늘려가면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데 왜 이런 걸 해요? 왜 이런 걸 하냐 그 이유를 지금 추측을 해보면요 매달 120만 원씩 저축하는 게 사실은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이번 달에 가입한 것보다 다음 달에 가입한 게 조금 이자가 높기도 할 거고요. 뭐 그런 이득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어떻게 될지 모르니 분할 매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조금 비슷하기도 원리입니까? 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자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면 소득이나 지출이 조금 불명확하신 분들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 같으신 분들은 저축액을 조금씩 늘려가고 싶다라고 할 때 쓰시면은 그나마 조금 다이어트하는 기분으로 하실 수 있는 저축. 뭔가 특별하게 금리가 더 높거나 하지는 않은데 네. 그렇겠죠. 당연히 이게 특별하게 높으면 다들 이걸로 하고 그럼 은행이 열어놨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그렇긴 한데 그래도 100만 원짜리 덜컥 가입하는 것보단 네, 세상 일 조금씩 어떨지 나눠서. 모르니 나눠서 가입하는 게 좋긴 하겠네요. 보험도 그렇게 가입하라고 소장님께서 네. 항상 조언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자동차 이야기 오늘은 겨울용 타이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겨울용 타이어로 바꿔 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니 좋네요. 예, 네. 필요해요? 겨울용 타이어? 필요할 수도 있죠. 언제 그런 느낌을 느끼냐면 예. 내일 오후에 이제 중부지방에 눈 내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 혹시 많이 내리면 나 미끄러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럴 때 한 번씩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이게 미끄러진다는 게 네. 물론 뭐 비 오면 또 미끄럽기도 하고 눈 오면 좀 더 미끄럽기도 한데 네. 제가 특별하게 큰 고생을 안 했던 게 제가 다니는 길이 제설이 잘 되고 뭔가 산간 지역이 그렇죠. 아니라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도심인 경우에는 또 눈이 내리면 바로바로 제설이 되고 네. 또 차들이 많이 운행되면서 이 눈이 쌓이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녹으니까 예.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영하 7도 이하가 내려가면 기본적으로 그 도로에 미끄러움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타이어 네. 자체도 사계절용과 겨울용은 영하 7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성능이 좀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겨울용 타이어는 안 미끄러져요? 아니면 미끄러지죠. 조금 덜 미끄러집니까? 미끄러질 때 그럼? 덜 미끄러진다는 거죠. 이거 시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왜냐하면 워낙 차이 궁금증들이 많으시니까. 예. 그래서 눈길에서 시속 40km로 달리다가 급제동으로 멈춰본 거예요. 네.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한번 밟아봤더니 겨울용 타이어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부터 멈출 때까지 총 거리가 18.49m였고요. 네. 반면에 사계절용 타이어는 37.8m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효과는 있다 이렇게 미끄러지기는 보여지는 거죠. 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모든 승용차는 겨울용 타이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승용차나 차종에 따라서 이거는 겨울용 타이어 하시는 게 좋고요. 굳이 뭐 이 차라면 안 하시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차종별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계절용 타이어는 뭐 사계절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겨울용 타이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달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괜히 이거 비싸고 네. 그리고 또 쓰는 기간 동절기만 쓰면 끝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굳이 이거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 후륜구동차입니다. 겨울에 후륜구동차가 많이 미끄러지니까. 후륜구동. 네, 뒷바퀴로 굴러가는 예. 차들이 아무래도 미끄럼이 약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차들이 가장 먼저 필요할 테고요. 뭐 가끔 요즘 이렇습니다. 야, 그거 안 해도 요즘은 자동차 자체가 네 바퀴 굴림, 4륜구동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뭐 타이어 갖고는 큰 차이 없어. 두 바퀴 갈 때보다는 네 바퀴로 기어가는 게 훨씬 더 잘 부착돼서 가니까 네. 미끄러질 염려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권할 때 이제 뒷바퀴 굴림차, 그다음에 앞바퀴 굴림차, 네 바퀴 굴림차 이렇게 권하기를 하죠. 그러니까 뒷바퀴 굴림차면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앞바퀴 굴림차, 네. 그러니까 전륜구동, 네. 그다음에 사륜구동은 그나마 안 했을 경우에 제일 부작용이 덜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면 하시는 거고요. 굳이 뭐 이진우 MC처럼 난 별로 필요 없던데 라고 하지 아니요, 않는 거기 미끄럽기는 때문에. 미끄럽죠. 예. 미끄러운데 저는 눈이 아주 많이 오면 뭐 체인이라도 감고 다니든가 네. 그런 거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타이어는 멀리서 보면 똑같잖아요. 그게 이제 겨울에 위험한 게 생긴 게. 뭐냐면 사실은 예. 그 블랙아이스라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살짝 얼었을 때 있어요. 네. 그때도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 권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데는 겨울이 길잖아요. 네. 그 독일 같은 나라만 해도 사실 우리보다 물론 겨울이 조금 춥기는 하지만 겨울용 타이어가 의무화입니다. 아 바꿔서 네, 타는 무조건 걸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 동절기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그 단속을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보면 텐데. 압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패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의무화돼 있고 뭐 북유럽 같은 데는 당연히 뭐 겨울에 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안전에 도움이 되니까 쓰는 거죠. 그러면 뭐 쓰자 말자는 각자 좀 더 공부하고 결정한다고 네. 치고 네. 그럼 쓰자고 결정을 하면 네, 기존의 타이어 쓸만하니까 일단 떼어야 될 거고 네, 떼어서 보관해야 될 거고 네, 겨울용 타이어로 네 바퀴 다 바꾸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타이어를 새로 삽니까? 아니면 새로 살 수도 있고요. 예. 렌탈할 수도 있습니다. 아 빌려주기도 해요? 네.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그렇죠. 한 달에 보통 뭐 요즘은 한 2만 원대 후반 이런 가격에 타이어 한 개에 그렇죠. 4개죠, 4개. 네 개에 2만 네. 원대 후반. 예. 그렇게 되는- 한 겨울 날려면 뭐 한 개죠, 한 개. 한 개에 네네네. 한 개에 한 해에 한 계절에. 그렇죠. 아 그러면 근데 이거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기간에 네. 따라 가지고 값이 다릅니다. 그럴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겠네요. 렌탈 기간이 1년이면 좀 비싸지고 아무래도 네, 예. 3년, 4년 이렇게 늘어나면 타이어 한 개 자체의 값을 3, 4년에 갖춰서 어떻게 보면 빌려주고 결국은 돈을 받는 가격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어요. 가격은 이제 빌리는 거나 또는 직접 구입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쓰고 있는 4계절용 타이어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겨울이 왔어요. 그럼 바꿔야 되나? 이럴 때 렌탈 정도 해서 기존에 네. 쓰던 타이어 보관해 놓고 예. 쓰다가 또 해지나면 다시 바꾸고 어.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서비스는 아직은 뭐 기간이 1년짜리밖에 없어서 네. 뭐 짧게는 6개월, 3개월짜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3개월, 6개월짜리 동절기 전용 상품은 아직 없어서 네. 이제 사면은 렌탈해도 1년은 써야 된다는 거죠. 미리 반납하면 되겠네요. 겨울 끝나고 나면 원래 내 타이어로 갈아주시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겨울용 타이어를 그럼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타면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예. 이제 조금 소음이 심해지고요. 문제 있네요, 그럼. 그렇죠. 뭐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밀착력이 높다 보니까 도로하고 바짝 밀착되면은 그만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연비도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기름이 조금 더 소모되는데 물론 그 소모되는 양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눈에 보일 정도로 바늘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럼 제가 듣다 보니까 겨울용 타이어를 별도로 하시려는 분들은 렌탈보다는 그냥 이 차가 물론 이제 언제 바꿀지 모르는 차면 모르겠으되 네. 꽤 앞으로도 오래 탈 차면 아예 겨울용 타이어를 장만하셔서 그렇죠. 해마다 보관 서비스를 그 이용하는 게 겨울이 올 때마다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네. 그러면 겨울이 오면 원래 있던 타이어 4개를 어딘가에 떼어놓고 보관하다가 그렇죠. 또 다시 새봄이 오면 그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겨울용 타이어는 또 어딘가에 보관해야 되고 네. 그 어딘가라고 하는 게 네. 안방이나 거실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차고지가 있는 것도 마당이 아니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차고지도 없고요. 어떡하죠? 보통 그걸 그럼 보관 어떻게 서비스를 해결합니까? 해줍니다. 아 타이어 파시는 타이어 분들이? 회사가 해주던가 또 자동차 회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서비스 차원에서 저렴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각자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타고 그 회사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해주는 곳이 있고 그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 그럼 자동차 메이커들도 해주기도 합니까? 예,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관료를 보면 예. 1년에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해준다는 게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요. 돈 받고 해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진짜로 돈을 안 받고 해주는 회사도 해주기도 있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나 소비자 혜택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그 공짜는 우리 많이 쓰는 현대기아차 이 브랜드는 아닌가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자동차를 샀는데 알겠어요. 겨울용은 일정 기간 쓰고 보관 보관해 서비스 줍니다라는 해준다. 서비스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네.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겨울용 타이어는 그럼 겨울 올 때쯤 돼서 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미리 사면 싸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겨울용 타이어는 사실 타이어 회사가 여름에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용 타이어는 계절 수요이기 때문에 네. 그 해에 폭설이 오거나 그러면 수요가 폭증하고요. 그렇지 않고 따뜻하게 지나가면 네.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고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름에 만들어 놓고 그 해의 겨울을 예측하는 거죠. 올해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은데 네. 몇 년 전에 폭설 왔을 때 갑자기 그때는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늘어나서 찾는 분들이 좀 애를 먹었었죠.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더 드릴까 말까의 고민일 텐데 겨울용 타이어 달면 보험료도 좀 깎아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처럼 의무화가 되지 않은 나라에는 겨울용 타이어 쓰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안전 품목 늘어나면 보험사가 보험료 깎아주죠. 위험성이 떨어지니까. 네. 당연히 겨울용 타이어 쓰면 위험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도 보험료에 반영이 된다면 예. 그만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겨울에 자동차 사고도 줄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보험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면 싸게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싸니까 거기에 선택할 것이고 그렇죠. 그럼 본인이 사고가 줄어들면 보상비가 덜 나가니까 보상비가 덜 좋은 나가니까 거고요. 보험회사도 좋고 그렇죠. 일단 뭐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죠. 예,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아니, 저도 한번 맞추러 갔더니 네. 비싸더라고요. 꽤 비쌉니다. 오토타임즈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에 워낙 의견차가 커서 이게 어떻게 합의될지에 대해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만약에 본회의로 넘겨지지 못한다면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네. 결국에는 내년 예산안을 준예산으로 해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만들어진 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이야기도 좀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좀 네네. 해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감세안을 내놨는데 상원을 통과했네요. 여기는 법인세를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우리는 얼마나 올리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쪽은 방향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조정하는 무려 15%포인트나 떨어뜨려주는 안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상원에서 문턱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원을 통과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상원과 하원의 법안을 서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하원 역시도 거의 그 삭감률이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원을 통과한 것 자체가 감세안이 거의 구분응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법안은 35%에서 20%로 15%포인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통과되고 난 이후에 트위터에다가 간단한 코멘트를 몇 개 달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22%나 20%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세부적인 감세의 폭은 좀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80조 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한테 법인세 깎아주는 걸 우리가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네. 일각에서는 이 영향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그런 지적도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이 법인세를 내리면 우리도 좀 거기 맞춰서 수준은 맞춰서 내려주든가 하여튼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시장에서 영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의 집안에서 일종의 법인세를 깎아준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용의 일부를 없애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싸우기가 조건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도리어 법인세를 조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미국만 그러느냐. 사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지금 법인세율을 기존 30%에서 23% 수준으로 낮춰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제로입니다. 국내 유통업계에서 마트형으로 통하는 게 백화점인데요. 이 백화점의 위세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백화점업계 빅3로 통하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새로 문을 연 점포가 단 한 곳도 없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새로 점포문을 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런 계획대로라면 3년 연속 신규 점포 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백화점들은 사실 신규 출점이 아니라 매장 수 감소를 오히려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백화점 매장 숫자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1월에는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오고 있죠. 그동안에는 매월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지만 요즘 특히 롱패딩 같은 방한 의류가 많이 팔리면서 매출이 확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특히 가격에 거품을 많이 뺀 롱패딩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끈 걸 보면 우리 소비자들은 백화점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가격 거품을 빼는 것만이 백화점이 살아날 길이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격이 싸다면 아무리 불편해도 해외 직구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 소비자들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재테크 시장에도 변화가 많이 생길 텐데요. 금리 인상기에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침 한 청취자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보험회사, 카드사, 은행에는 각각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날이 추워지면 이 타이어를 겨울용 타이어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냥 2개월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궁금증 오늘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오늘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결국 못 시키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나 봐요. 일단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시한이 있습니다. 법정 기한이 있거든요. 이게 네. 12월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무리를 지어서 나름 뭐 여야가 예결위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완성된 안을 국회에 올려라. 네. 그럼 이제 본회의 안에서 처리를 하고 내년도 이제 집행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12월 2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결국에는 넘기게 됐고요. 그러니까 벌써 주말 사이에 넘어갔잖아요. 네. 주말에도 이제 여야가 모여서 뭐 담판을 하겠다 뭐 얘기를 했는데 주말도 시간을 다 보냈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과연 오늘은 그러면 뭐 타결을 볼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까 계속? 지금 몇 가지 첨예하게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공무원 증원 규모와 관련돼서 네. 지금 좀 안 맞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겠다. 네. 뭐 안정자금, 취업 안정자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규모는 얼마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공공일자리 많이 늘리겠다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빠르게 올리겠다는 거 두 가지인데 이 두 네. 가지의 정책이 표방하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일단은 뭐 반대가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할 거라면 규모를 대폭 줄이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안이 12,000명 증원이 내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야당 쪽에서는 7,000명이나 9,000명 선으로 줄이자. 야당 네.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여당에서 1,500명 정도에서 합의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숫자 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합의가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안정기금 규모와 시행 시기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지금 내년도에 4조 원의 예산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중소 영세업자 직접 지원이 한 3조 원, 감젓 지원이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당과 국민의당 쪽에서는 내년 1년은 뭐 지원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자기들도 본다. 그건 인정하겠는데 일단 내년 1년 한시 지원이라고 못을 박자.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지원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정부안이 4조 원이라고 했는데 1조 5천억으로 줄이자. 대폭 삭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합의가 될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죠.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몇몇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의견 차를 많이 해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동수당입니다. 예전에 이제 아동수당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뉴스도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예. 이게 벌이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만 5세 만 이하.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집은 아동 숫자 곱하기 한 달에 10만 원에서 무조건 주기로 했었죠. 예, 그랬는데 이게 야당 쪽에서 부유층까지 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맞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의견차가 해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유층들에게는 그 상위 10%층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다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지금 부모의 전해지고 소득 있고요. 기준이지요. 그렇죠. 당연하겠지만 저희도 네. 그 당시에 이게 이슈가 돼서 정부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부유층 아동에게까지 주기에는 좀 예산이 넉넉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그 당시에 드렸더니 정부 관계자께서는 부유한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유한 아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에게 다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금 뭐 논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세금은 뭐 부유층에서 더 내는데 왜 우리는 이것마저도 못 받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물론 뭐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간 의견차가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좁혀졌어요? 조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급 시기도 좀 늦춰졌습니다. 내년 4분기로 늦추기로 원래 4월부터 지급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4는 같은데 4월에서 4분기로 아동수당 어허. 지급 시기가 좀 많이 늦춰졌고요.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에게도 그럼 늦게 나가는 건데 좀 아쉽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같은 경우에도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5만 원 인상안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4분기로 시행 시기를 좀 늦추는 방안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초고소득층 증세, 그러니까 그 과표 구간을 좀 조정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 이걸 좀 조정을 해서 네. 그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걷는 방안 이것도 지금 1년 정도 유예하는 선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그 대기업들의 세금을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인상률을 조금 낮추는 것. 그러니까 법인세 말씀하시는 예, 법인세죠. 거죠? 예.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과표 구간 신설 등을 통해서 최고 세율 구간을 뭐 25%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안이 돼 있는데요. 야당 쪽에서 2, 3포인트 정도 떨어뜨리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서로 뭐 의견차가 글쎄요. 해소됐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100억 원을 버나 1조 원을 버나 똑같이 번다는 즉 이익에 대해서는 세율을 22%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익을 2천억 원 이상 내면 2천억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금을 매기자는 아니었었군요. 법인세.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당은 25%는 말고 한 23, 4% 정도를 합시다 이런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좀 합의 안 된 부분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지금 3당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극적 타결이라는 게 뭐 어느 쪽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뭐 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부담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쪽에서도 2014년도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법정 시한이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 네. 전에도 이제 자꾸 예산안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이 늦춰지고 몸싸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고 이걸 우리가 지키자. 네. 라고 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법정 시한을 어기는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올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에서 33% 정도의 세율을 5년 내에 25%까지 법인세를 깎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요 국가들이 이제 법인세를 좀 낮춰서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고 이걸 발판 삼아 경기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반대 움직임이라는 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맞느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앞서 미국이 법인세를 이렇게 깎는 게 무려 뭐 30년만 35년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5년 동안은 이 높은 세율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상황이란 말이죠. 깎고 나도 우리랑 뭐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네요. 예. 프랑스도 근데 그렇고.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에는 그간 더 낮은 세율에서 이제 막 조금씩 올려가는 상황이어서 이 지금 현재 올리고 내리는 방향성만 가지고 미국이 옳다, 우리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대신에 다만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국민들은 그리고 법인세율이 얼마인지 그 숫자만 보고 네. 이 나라는 35고 이 나라가 20이면 20인 나라가 법인세가 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적용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한 페이지만 넘겨봐도 그죠? 각종 비과세 항목들의 차이 뭐 등등 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뭐 양쪽의 표면적인 법인세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오히려 더 높기도 하고 더 낮기도 한. 그죠. 지금 국내에서 법인세를 높이자라고 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뒷받침되는 논거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비나 설비 투자하면 과세를 면세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법인세율은 이렇게 돼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를 받는 측면이 많다. 현실적으로 좀 바꾸자라고 해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이런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폭 축소하는 안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네. 우리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아무 약도 안 팔았는데 이제는 간단한 약들은 팔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약의 종류를 좀 늘리자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늘 결정됩니까? 예,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에서 몇 가지 약품을 더 팔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을 의결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해열제, 소화제 이런 것들이 팔렸거든요. 감기약. 총 13개의 제품이고요. 품목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4종류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산제, 지사제, 항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을 확대하자라는 것이고요. 예. 보건복지부가 대학교 등과 함께 그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해서 어떤 약품을 조금 이렇게 확대하는 게 좋겠느냐, 필요성이 있느냐를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 쓰릴 때 먹는 뭐 제산제라든지 네. 갑자기 뭐 장염이나 설사병이 걸렸을 때 먹는 설사약, 지사제라고 하죠. 네. 알레르기약, 화상연고 이런 것들은 팔 필요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근데 당연히 이게 이제 확대가 되려고 하니까 약사회 쪽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 감기약이랑 이런 것들이 팔렸을 때 실제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두 번째 부작용 신고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항상 약에는 따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판매